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칼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용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조간신문 훑어보기로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이가 책을 냈습니다. 2년 만에 책을 냈는데 기독교가 요즘 혐오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혐오를 먹고 살고 있어요. 혐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기독교가 됐습니다. 더 이상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이게 뭐 기독교 내부에서만 유통되는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혐오의 논리를 끊임없이 발산시켜서 극우 세력과 결합을 해가지고 사회의 어떤 풍조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기독교의 성경은 혐오를 혐오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보수 개신교계가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자꾸 꿍꿍이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논리에는 이런 그 비이성적 행각에는 논리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혐오를 혐오하다 이 책을 읽으시면은 기독교가 왜 혐오하고 있는지, 그들의 혐오가 얼마나 성서에 반하는 것인지, 예수의 뜻에 반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요. 혐오를 혐오하다,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많은 구매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 낮 2시에 벙커원교회 마포 공동체에서 혐오를 혐오하다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만나길 원합니다. 자, 용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부터 만나보실까요? 네. 정성농장 홍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분들에게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해 주세요. 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예스24에서 구매 가능하냐고요? 그럼요. 예스24 가셔서 혐오를 혐오하다 혹은 김용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성농장 홍삼, 또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점이 고약합니다. 이게 사실 논의 단계에 있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부적절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패스트 트랙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표결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내용의 합리성, 논리성을 떠나서, 아니, 금태섭 의원은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 사람 심사가 왜 이렇게 뒤틀렸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당에서 이미 다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패스트 트랙까지 태웠는데 이제 와가지고 뒤집어 엎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 엎을 수 없다는 거를 본인도 알아요.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렇게 딴족을 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태섭 의원이 주장하는 바, 이것과 무관하게 금태섭 의원의 이런 애티튜드, 태도는요, 이건 당인으로서, 조직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요, 짐작을 하건대 금태섭 씨는 아마도 공천을 못 받을 걸 뻔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역구 사정 이렇게 저렇게 또 들어보니까, 종합해 보니까 또 당내 자신의 위치,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신이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은
아, 이거 보니까 다음에 공천받기 쉽지 않아. 그는 뭐 당 지도부가 낙천을 시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당 지도부는 자기들의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경선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경선에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봐요. 이 마당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침 당한 것이 당내에서 바른 소리 자꾸 해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쉽게 단언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요즘 보니까 금태섭 의원의 행동은 딱 그거예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인기가 하락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다음에 아무래도 낙천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어떡하겠어요? 나름대로 이 금태섭 의원이 본인이 이렇게 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바른 소리 내다가 당내에서 야당 역할하다가 내침당했다. 이러면서 지가 살려고 이제 당을 또 골탕 먹이는 이런 수법을 쓰는 거죠. 조국 법무부 장관 때도 그렇게 까칠하게 나왔고요. 이제 와서 뭐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반대를 해봐야 뭐 하겠어요. 글쎄요, 뭐 저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보수 언론에 주목받고 또 한겨레하고 친하잖아요. 한겨레 내 그 우리 설립자 입진보들하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래서 또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낙천되거나 낙천된 상황까지 가진 않겠지. 본인이 막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게 미래가 없다 이러면서 박차고 나오겠지. 박차고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 정말 정의로운 소수자로서의 자신의 어떤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라고 전 봅니다. 네. 여러분, 금태섭 씨가 왜 이렇게 스스로 밉상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가평에서 많이 나오는 잣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잣이 맛있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영양이 좋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김용민이 하면은 사실 이제 막말로 유명한데 말이죠. 예. 유튜브 정책상 막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이 당분간이 아니라 하여튼 영구히 이 유튜브에서는 이런 좀 둘러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채널이 없어지면 저도 손해고 여러분도 손해 아니겠습니까? 예. 가평잣 아주 고소한 가평 잣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이에요. 응? 야, 이 무식한 것들, 빠심으로 똘똘 뭉친 자들. 야, 너희들이 한국 정치 발전에 저해 요인이야.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분이 뭐하러 더불어민주당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하여간 그 금태섭 의원의 이런 행보는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빤히 보입니다. 이 양반 저기 또 나중에 뭘 하더라도 뭐 변호사로 개업하든 뭐 지식인으로 활동하든 정치는 더 이제 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반대라는 하나만한 일을 하는 이유도 이 하나하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 당에서 쫓겨났다. 미움받아서 쫓겨났다. 바른 말하다가 쫓겨났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살 길은 열리는 거죠. 그렇죠? 막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서도 바른 말하다가 쫓겨난 이 시대의 참 지성인 뭐 이런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불어민주당 가평잣이 되는 거죠. 맛있고 고소한 가평잣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 뭐 저는 무식하고
가진 게 없어가지고 말이죠. 아주 단순한 사람입니다. 단순하고 무식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가 대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덜 중요하냐. 그래서 후자인 사람들,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버타려고 합니다. 예. 김어준 총수 같은 사람도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은 경계해요. 예. 지는 중요하지. 김어준. 아니 농담이고. 예. 김어준 총수도 자기가 중요한 사람,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확 가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면 아주 간명하면서도 뭐랄까요, 정확하게 예리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좋을 겁니다. 예. 김어준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고 고기가 중요한 사람이다. 홍승표님. 네, 맞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금태섭의 이런 발언, 하나만한 이 발언의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행여나 또 금태섭이 똑똑하다고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또 이 사람 말을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기도 이런 빠심과는 분리된 그런 나름대로 생각 있는 그런 생각 있는 시민으로서 이렇게 평가받기 원하는 사람들 있죠. 주체성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오늘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태섭 씨 같이 무슨 법률가를 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대략 이 이슈를 그동안 팔로잉을 해왔기 때문에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태섭 씨가 지금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반대 이유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다. 우리 사회가 사법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특별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권력화가 문제라는 건데요. 공수처 설치는 그런 권력화를 통제하려고 권력화에 제동을 걸려고 만드는 권력기관입니다. 뒤에 가서 또 반박하겠습니다만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수사,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 이 이야기 잠시 후에 반박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선의를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유익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같은 사람이 집권을 했고 그리고 우병우 같은 민정수석이 악용하게 될 경우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분들은 검찰 외에 공수처가 있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것이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권력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청와대를 바라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부터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제도가 선은 아닙니다. 제도를 얼마든지 악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떤 법제도 만들어 놓고 이게 최선이다. 이대로 가게 되면 나라가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대단히 아니하지요. 그러나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만 바라보는 권력기관이고 검찰도 대통령만 바라보는 권력기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책임한 이야기인지 이거 한번 보십시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이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 만들어진 권고안인데요. 수사 대상은요 2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퇴직 3년 이내에
전직 고위 공직자, 수사 대상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 대통령은 사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불리한 겁니까 이게?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수사 대상 범죄, 뇌물,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그러니까 모든 범죄가 아니에요.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겁니다. 지위와 구성, 독립기구로서. 그러니까 물론 독립기구라도 뭐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정권에서는 행정부 외청이라 할 수 있는 검찰도 손 놓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인사한 법무부 장관을 탈탈 털었던 검찰입니다. 거의 독립기구나 다름없어요 지금 검찰은. 자, 그런데 이거는 아예 명시적으로 독립기구로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았어요. 독립기구 뭐 경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독립기구 뭐가 있어요? 한국은행 같은 데입니다. 한국은행도 함부로는 못해요. 독립기구인데 여기다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압력을 가한다든지 이러면은 바로 권력형 비리가 되는 겁니다. 독립기구로 못 박는 거고요. 처장, 차장 각 1인, 검사 30인에서 50인, 수사관 50명에서 70명. 공수처장 임명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 7인 추천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하면은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3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입법부에서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을 거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초기 추천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지명할 권한을 갖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맞습니까? 예를 들면은 말이에요. 고성국, 이정열 이 두 분이 후보로 올라왔어. 김용민이가 골라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골랐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두 분 중에 선택된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해바라기가 되나? 그렇지 않잖아요. 둘 중에 하나 그나마 좀 덜 배신 때리게 그런 사람을 제가 임명하겠지만 제가 대통령이라면 예. 자, 그래요. 대통령 해바라기 말도 안 됩니다. 그 김성회 형 오셨어요. 김성회 형. 예. 성회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제 누구야? 금태섭 씨가 했던 말 그거 한마디 좀 해주세요. 평가를 좀 해줘. 그리고요 지금 한겨레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한겨레가 편집국장 예전엔 직선이었는데 직선하다 보니까 사장이 편집국에 전혀 관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순기능도 있겠지만은 부작용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장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마 CBS도 그렇게 할 겁니다. 보도국장, 편성국장 같은 경우 2인을 추천해요. 그 중에 1명을 딱 고르도록 이렇게 인사권을 일정 부분 남겨뒀단 말이죠. 대통령만 바라보게 된다. 이명박, 박근혜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우리 금태섭 씨는 이명박, 박근혜 시대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예. 그리고 우리 김성회 형이 답을 올리셨네. 검찰은 그래봐야 행정부 수사기관이다. 그러니까 독립기구로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게다가 주요 구성원의 임기를 보면 처장과 차장은 중임이 불가능합니다. 더 못해요. 3년하고 끝내야 돼. 단임입니다. 검사는 6년의 연임 가능하지. 아니 뭐 자기가 책임자는 아니니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권력형 비리에 관해서 고위 공직자에 한해 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기면 안 된다? 이 사람 얘기는 뭔가? 그래서 이제 금태섭 씨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반대한 건 뭐 옛날부터 그랬던 건데 이분 얘기는 경찰과 검찰의 수평적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누자는 거죠. 수사는 저기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검찰 개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공수처와 관련해서 금태섭 의원이 한 말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공수처가 뭐 대통령 해바라기다, 이건 반박이 되죠. 지금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만 보면은 물론 이런 뭐 방안, 법 제도 이게 꼭 선이고 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법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지편리하게 이렇게 오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능성 때문이라면은 다 없애야지. 법제도 만들어 뭐해? 시스템 만들어 뭐해? 어차피 다 대통령이 다 쥐고 흔드는데 뭐하러 그런 걸 만들어요? 입법부는 또 왜 만들어? 아니, 입법부를 대통령이 지멋대로 막 요리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쓰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야당 정치인들 각계격파해봐요. 당신 이 법안 관련해서 협조해주면 우리가 나중에 예산 배정해줄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이 야당 흔드는 방법은 1000가지 만가지입니다. 그걸 안 써서 그렇지. MB하고 박근혜는 그렇게 마구 썼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정당을 하나 통째로 없애버렸잖아요. 박근혜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입법부를 행정부가 장악했네? 그런 나쁜 대통령, 이렇게 시스템을 제멋대로 사유하고 오용하는 이런 대통령이 나왔을 때 견제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섭다고.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대통령 중심제고, 그래서 모든 권력기관이 대통령만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예요. 다양성 차원에서 금태섭 존중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금태섭 씨를 엿먹일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다양성 차원에서 그래, 너 떠들어라. 네 멋대로 해라. 이러는 건데, 그런데 말이죠. 그게 말이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지가 더 중요한 경우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요. 예. 그래요. 뭐 좋은 말씀이에요. 신석철님 말씀. 그냥 뭐라고 떠들든 야, 너 혼자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진도 나갈게. 그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워낙 열불나잖아요. 열불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공수처의 구성과 직무 권한을 보면은 금태섭 이야기가 허망한 얘기입니다. 허망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 반박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정기관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올 2월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에 대한 특별 사정기관이다. 이게 일반 국민을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그 사정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경찰, 검찰에 이어서 또 공수처까지도 국민을 괴롭힐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검사의 잘못을 검사가 수사해야 돼. 딴 수사 주체가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당장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려고 하니까 임은정 검사 사건, 임은정 검사가 문제 삼고 있는 그 사건, 경찰이 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안 된대. 그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검사 잘못에 대해서 검사 스스로 자기 수사를 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 사건 같은 경우 그 검찰이 수사해요. 얼마 전에 뭐 윤중천한테 별장 접대 받았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걸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윤석열 씨가 명예훼손으로 걸었잖아요. 우리 검찰총장님, 우리 최고 검찰의 수장께서
고소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탈탈 털겠지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이런 경우도 그렇고 검사가 피소가 되고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 같아요? 김학의 사건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자,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수사하고 문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공수처가 고안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성회 형님이 지금 글을 올렸어요. 김성회 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공수처 같은 수사기구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김성회 소장이. 외국에는 한국 검찰 같은 권한을 가진 그런 나라가 없다. 그런 검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외국에는 없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공수처가 외국 입법례가 없다거나 선진국에는 없고 중국의 공안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중국의 공안, 여러분 중국의 공안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입니다. 한국의 검찰이 중국의 공안과 닮았어요. 수사권, 기소권 가지면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3년 동안 최장 3년 아니 그 이상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권력기관이 바로 한국의 검찰 아닙니까? 중국의 공안이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영국의 중대 부정수사처와 가장 가깝다. 통상 영국에서는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수행하지만 중대 부정수사처는 중대한 사기, 뇌물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국 사례가 있어요. 자, 우리 금태섭 전 검사님, 한국의 검찰의 그 권한을 이런 막강한 권한을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건 설명이 됐습니다만 대통령 해바라기 조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백혜련 전 검사입니다. 이분도 백혜련 의원은 대부분 국민이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를 믿지 못한다. 더욱이 조직에 속한 검사 수사는 전혀 믿지 못한다. 이 검찰이 자기 패밀리를 알 수 있는 검사 수사는 전혀 믿지 못한다. 검사를 검사가 수사해야 돼요. 검사 비위가 있으면 동료 검사가 수사해야 되는데 막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저 사람 범죄가 확실하다 막 그러면은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한 100대 때릴 거 한 10대 때리고 맙니다. 그게래요. 아예 안 때릴 수는 없으니까 100대 때릴 거 한 10대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에다가 솜을 똘똘 말아가지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독립적 기구가 수사하고 기소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나온 것이고 이것은 검찰 견제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금태섭 의원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정치 그만두려면 좀 아름답게 그만두세요. 자기가 속한 조직에 자기가 몸담은 정당에 결국 금태섭 좋아서 찍었겠어요? 강서구 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찍어준 거 아니야. 본인의 개인기도 있었겠지. 그렇다면 고마운 부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당장 그만둘 때는 거기 우물에다 침 뱉지 마세요. 아무리 빠심에게 휘둘리고 그런 당신 보기엔 굉장히 비루한 정당으로 보여도 다 여기 아름다운 세상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난하고 침 뱉지 마세요. 예? 공부를 좀 더 하셔야겠네. 예? 자신의 주장이 다 반박되는 마당인데 박사학위는 왜 못 받으셨을까? 다시 박사과정 밟으세요. 조국 교수님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참 재밌겠네. 다시 이제 박사를 받으려고 돌아갔을 때 조국 교수 만나면 아주 재밌겠어요. 예. 근데 또 조국 교수 같은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금태섭 학생을 따뜻하게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 성인의 열반에 오른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래요. 박혜진님, 이철이 멋있음 이런 분 많아야 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뭐 이철이 나이스한 정치했어요. 총평을 해보자면. 근데 지금 저분이 저는 그만두고 시사평론계로 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더 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좀 느껴집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쫙 보니까 언론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말이죠. 예. 아니 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 플레이가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출마는 안 하고 혹시 이분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강기정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선 출신 아닙니까? 그 정도 의원이 의원 영역을 가진 분이 가는 건데 대선 캠프 때처럼 정무 참모로서 정무수석으로서 청와대에서 일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중에 또 저희 또 총선 다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철이 그 의원 같은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다. 조국 장관 사건을 보고 좀 실망했다. 뭐 그래서 이제 다시는 출마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지 모르겠다. 2달 동안 그냥 연신 얻어맞기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무수석이었다면은 상황을 이렇게 관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이철희 의원 정무수석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예. 이런 분을 한번 파격적으로 발탁해봐도 좋지 않겠는가. 근데 이거 뭐 초선이고요. 아직 현역 의원이고 국회의원 초선했던 사람은 지금 그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3선쯤 돼야 뭐 수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철희 의원을 법무부 장관, 물론 법사위원이긴 하지만 전문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예전에 김한길 의원 보좌관 하셨잖아요. 국회에서. 국회 보좌관으로서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데 그분을 법무부 장관에 보낸다는 건 좀 제대로 그분의 어떤 그런 진가를 판단하고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예, 그래요. 정무수석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감으로 왔습니다. 감으로 왔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말을 하면요, 뭐 있는 그대로 다 그걸 발언한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면요, 이게 좀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레토릭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고 이분이 무슨 노림수를 쓰고 있는 것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이걸 누구한테 많이 공부하느냐, 우리 김성회 소장한테 배워요. 그 전해철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국회의원 선거 준비 때문에 법무부 장관 할 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에 제안하신다면 내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됐을 경우 개망신이지. 그리고 또 국회의원 선거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 구민들이 너 그 법무부 장관 하려다 안 됐다면서 알고 보니까 이렇게 썩 대통령하고 가깝지 않은 모양인데 힘이 없구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되면 본전, 안 되면 그야말로 대망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얘기는 시켜주면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여기저기서 천거되는 상황에서는 네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이 정치인들의 발언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황운하 대전 경찰청장 그분을 법무부 장관에 세운다면 이건 뭐 또 이제 이거야말로 정말 검사들이 또 털고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조국의 한 2배쯤 되는 그 수사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황운하 청장 비디를
따져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연님, 제가 언어 순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요즘에 막말하면요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화된 어느 누구도 김용민의 버릇을 고치지 못했지만 유튜브가 고쳤어요. 유튜브가. 아이 감사합니다. 유튜브가 저를 고쳐줬어요. 자, 박지훈 변호사를 검찰춘장으로 아이고 박지훈이가 살아야죠. 금태섭 이야기 해봤고, 자 설리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이 지난 1년 동안 언론 보도를 분석해서 설리의 사생활 기사와 악성 댓글이 어떻게 재생산돼 왔는지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연예 매체를 제외하고 중앙일간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방송사 등 54개 매체를 분석한 결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예 매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와 무관한 중앙일간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방송사 등 54개 매체를 분석해봤더니 지난 1년 동안 설리 씨와 관련한 기사는 1666건. 와, 세상에. 기사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로는 악플과 함께 인스타그램 같은 사생활과 관련한 단어가 꼽혔는데 검색 결과에 노브라를 포함하니까 1370건의 기사가 검색됐다고 합니다. 기사 10건 중에 한 건은 노브라를 거론한 셈인데 언론사들은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그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예 악성 댓글을 이용해서 다시 기사를 재생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슈메이커 설리 SNS 방송 노출 논란 이게 나오고, 이틀째 감론을박 ing, 설리 방송 노출 논란 3일째 시끌, 설리 논란 또 한 번 난리, 설리 라이브 노출 그 후 아쉬움 남는 당당함 등 악성 댓글을 그대로 전하면서 설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기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경향신문은 혹시 이것과 무관한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지금 제가 미리 검색해 본 거 아닙니다. 경향신문 자, 이거 같이 봅시다. 네이버가 그래도 뭐 검색이 잘 되는 편이라고 하죠. 경향신문 설리 96건.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니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설리 해가지고 언론사 경향신문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아니고 보십시오. 자, 이 첫 페이지는 그 설리와 관련해서 추모하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보겠습니다. 설리 노브라 하는 이유, 브라는 내 액서서리, 탈브라 그 이후. 이거는 뭐 설리 씨의 당당한 선택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의 칼럼 같습니다. 그래요. 이 설리의 수욕장이 또 있네. 이런 건 또 빼고 설리의 인스타 논란을 보면서 자, 물론 이제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면은 설리에 대해서 그런 뭐 당당한 여성으로서의 탈코르셋 선언 이거를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칼럼도 있는데 이런 기사도 있었네요. 설리 노브라는 이유, 내게는 액서서리, 뭐 이런 말. 자, 그러면 경향신문의 스포츠 신문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 경향은 어떨까요? 스포츠 경향.
스포츠 경향도 한번 봐야 됩니다. 스포츠 경향. 스포츠 경향. 스포츠 경향이 있을 텐데 스포츠 경향. 자, 스포츠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리 씨 비보 그 전 단계의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 사망 관련한 소식도 어마어마하게 다루네. 자, 설리 라이브 방송 중 또 가슴 노출 논란, 누리꾼, 감론을박. 이것도 보면서 그 사진, 저 클릭은 안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그 신체 일부분 뭐 노출했다는 그 사진 아니에요. 설리 인스타 라이브에서 노출 사고의 누리꾼, 본인 자유대, 뭐 의상이나 행동 뭐 어쩌고 저쩌고. 악플의 밤 MC는 뭐 그렇다 칩시다. 설리는 뭘 입어도 굴욕무, 종이장 몸매 자랑, 진리의 패션 센스. 설리라서 소화 가능, 누리꾼, 이 세상 힙이 아니다. SNS는 지금. 설리 잠옷바람으로 귀여운 먹방, 온몸으로 맛 표현. 한 달 만에 8kg 빠지는 설리, 어지러워서 누워만 있었어. 몇 개야 이게? 와, 세상에 지금 1002건이에요. 1002건 스포츠 경향 같은 경우. 예. 저기들 신문 아니야. 스포츠 경향. 참. 아이고, 더 설명하기가 민망합니다. 야, 경향신문 본인들부터 잘하세요. 본인들부터 잘하세요. 아니, 본인들의 자매 신문에서 저러고 그 몸체 신문에서 그렇게 비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지 그게. 아이고 참. 지금 보니까 스포츠 경향 같은 경우 한 4페이지 가까이 설리 씨의 비보 이후에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사람들도 클릭하니까 야 니들이 진짜 추모해가지고 그런 기사를 실었니? 클릭질을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요. 경향신문이 참 훌륭한 기사를 썼습니다. 이걸 탐사보도라고 하는데요. 탐사보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경향신문이 비판할 자격은 없어 보입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가볍게 소비하지 마라. 유명인 죽음의 단독 속보 경쟁. 넘지 말아야 할 선 넘고 비윤리적 보도. 지금 설리 씨의 그 비극 이후에 지금 보도하고 있는 양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설리 사망 소식을 전하는 비윤리적 보도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설리 사망 소식이 전해진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을 지켜달라는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냈지만 권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연예매체 스포TV는 고인의 빈소 위치를 단독 보도했다. 생전 일거수일투족이 가십거리로 소비된 여성 연예인은 죽음조차 하나의 이벤트처럼 생중계됐다. 국민일보와 서울신문 등은 설리의 신체 노출 논란 당시 사진을 사용했다. 국민일보는 노브라를 주창한이란 표현으로 고인을 소개했다. 클릭 수가 급한 특정 언론사가 이를 깨버려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동료 언론인들이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저기 검찰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검찰이 부당하게 피의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넘겨줬어요. 그걸 갖고
누군가가 보도를 했단 말이죠. 다른 언론사는 낙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단독을 하기 위해서 검찰에 기어 들어간단 말이죠. 검사님 좀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 빌어먹을 속보 경쟁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설리하면은 클릭하는 언론 소비자들도 반성을 해야 돼요. 예. 저는 설리 씨가 자꾸 그 제목으로는 자꾸 뜨니까 보긴 했지만 한 번도 클릭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또 장사질이 시작됐구나. 클릭 장사질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여러분, 조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이런 식으로 클릭질의 소비가 됐어요. 조국을 죽이는 방향으로.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기사가 거의 100%에 달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았어요. 서초동에 촛불을 드신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휘말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니들 언론이 쌓아온 적폐의 결과입니다. 클릭 많이 하면은 수익으로 이어지니까 말이죠. 예, 여러분, 언론은 말이죠. 언론은 공공성이 강화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클릭질로 거두는 수익, 또 광고 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입, 이런 것들이 논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기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아유, 참. 조국 장관 사건과 설리 씨 사건이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한결의 사설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 등에 시달렸다고 한다. 2009년 아이돌 그룹 FX의 멤버로 데뷔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2014년에도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듬해 그룹에서 탈퇴해서 연기 활동을 해온 설리는 최근 악플을 소재로 다루는 종편의 예능 프로그램 사회자로 나섰는데 첫 방송에서 한때 골목만 찾아다니고 그랬다. 카메라가 다 달린 것 같고 라고 털어놓았다. 늘 당당했던 모습 뒤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무감했던 것은 아닌지 가슴이 아프다. 경찰청 집계에서 악플로 볼 수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2018년 기준 15,926건으로 전년보다 약 20% 늘어났다. 신고치가 이 정도니, 신고된 것만 이 정도니 실상은 훨씬 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악성 댓글을 모조리 다 고발한 분이 있어요. 고소한 분이 있어요. 바로 홍가희 씨인데, 근데 이제 민사법원에서 배상 판결 나오기를 5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나왔대요. 5만 원 벌금 내고 말지.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예방이 됩니까? 일부 악플 다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여성 아이돌을 대하는 방식도 돌아보았으면 한다. 남성이 하면 소신발언이고 여성 아이돌이 하면 관심종자라는 식의 비난이 쏟아지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젊은 여성 연예인을 인형이나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대중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설리는 특별한 존재였다. 속옷을 입지 않은 듯한 티셔츠 차림으로 공격받았던 그는 개인의 자유다. 내게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액세서리다. 이렇게 당당히 밝혔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여성 설리의 명복을 빈다. 이랬습니다. 저도 사실 그 당당한 발언은 제목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그 마인드가 다르구나, 멘탈리티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고 그 자신도 악플로 인해서 가슴에 대못이 박혔던 그런 분이네요. 멋진 사람 설리 씨 명복을 빕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볼게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히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경을 치는 그런 시민이 되겠습니다. 아유, 25세 이런 참
미래를 펼칠 나이인데 말이죠.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예. 첫 번째 용칼 마무리하면서 이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민플러스 강호석 기자가 쓴 것인데 여러분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6조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1년에 6조. 지금 여러분 한 해에 그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용을 들이는, 그러니까 이게 전액이 다 미군한테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해 동안 주한미군이 있어서 우리가 뒷감당해야 되는 돈 총액, 그 방위비 분담금까지 포함해서 그게 6조예요. 1년에 6조입니다.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다면 그 6조를 우리가 세이브하는 거예요. 현재 주한미군에다가 주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00억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걸 6조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미국 얘기는. 애들 이름도 아니고 6조가. 근데 이제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6조는 좀 심했고 한 3조 정도로 우리 좀 타협을 봅시다. 이랬다는 겁니다. 3조. 아니 지금 1조인데 6조를 얘기하고 그 중간 3조에서 타협보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수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뜨악해지는 그런 요구안을 내놔요. 이쪽에서 반발하잖아요. 좋아. 그럼 우리가 좀 봐줄게. 해서 그렇게 중간에서 타협을 보는 건데, 그렇게 해서 타협을 보면은 원래보다 한 2조, 3조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곱하기 2배 이상은 받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트럼프식 협상 수법입니다. 300% 인상해달라고 하는 미국. 이에 대해서 민플러스 강호석 기자는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인상된 금액 안 내도 되는 협상 해법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니네요. 보니까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이네요. 지금 1조 내는데 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예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협상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소파에 따라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한 푼도 댈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방안인데, 소파에는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 그러네요. 소파 규정이 그래요. 실제로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소파 규정이 그렇죠. 그래요. 한 푼도 안 내는 방법이 이러하고요. 내긴 내더라도 3조는 언감생심, 말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총액 기준으로 정한 방위비 분담금을 일본처럼 항목 기준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총액 기준 협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쓰다가 남은 돈이 한 1조 된대요. 그거 지금 통장에 넣고 지금 이자놀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미군이. 이 총액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과 일본 사이에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구체적인 지출 항목까지 못 받고 있어요. 어디 뭐가 필요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따져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차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처럼 항목 기준 등으로 바꾸고자 한다면은 자연히 협상이 지연돼서 연말을 넘기게 되고, 이 경우 최소한 동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해가 넘어가면은 동결되네요,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큰 목소리 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일본처럼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시점이긴 해요. 지금이. 왜냐하면은 이제 대선 1년 앞둔 시점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야당, 미국 하원 의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절절매고, 또 지금 북한이 미국한테 성의 있는 협상안을 안 갖고 나왔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을 상대로 해서는 무역 협상에서 지금 꼬리를 내려가지고 중국 봐주는 방향으로 스몰 딜을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참에 방위비 분담금 못 내겠습니다. 무슨 6조입니까? 3조도 말이 안 돼요. 동결이면 모를까?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배째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민플러스 강호석 기자 아주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안 낼 세 가지 협상 전략. 예, 있었네요. 제가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네, 두 가지만 보셔도 됩니다. 예, 나머지 하나도 알고 싶다 그러면 민플러스에 접속하셔서 강호석 기자 기사를 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칼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